그래서 지금 혼다 같은 경우는 정말 오토바이를 팔아서 자동차 회사를 굴리고 있는 굉장히 어떤 그 핀치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우리나라만 철수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고전이고 네. 그러나 오토바이가 잘 팔리고 있어서 혼다가 망할 것 같지는 않고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최근에 혼다라는 일본 브랜드가 한국에서 철수한다고 했잖아요. 혼다 기술의 혼다가 아시죠? 기술의 혼다. 뭐 다 옛날 얘기지 뭐. 그러나 여전히 기술의 혼다겠죠. 네. 기술의 혼다라는 말은 약간은 혼다를 비꼬는 이제 뭐 그런 용어로도 써요, 그죠? 아 참 기술은 참 좋은데 애들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아무튼 혼다가 우리나라에서 철수하게 된 뭐 또 뒷이야기, 뭐 배경 뭐 이런 거를 좀 우리 김상훈 기자님이 취재해 오셨다고 해서 네.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뭐 철수하라면 하라지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가능하면 철수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팔아주면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치열할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아쉽기는 좀 아쉽더군요. 근데 이미 도요타랑 현대차랑 경쟁이 안 돼요. 혼다가. 아니 뭐 경쟁 안 되는 거야. 뭐 쌍용차도 그렇고 뭐 다 경쟁 안 되면서도 열심히 하는 데가 많고 또 이제 그런 데가 가끔 또 좋은 차 또 툭툭 나오기도 하고 르노 삼성 이런 데서도 뭐 가끔 좋은 차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현대차도 긴장하고 이제 그런 소비자들은 좋고 그런 거라서 네. 네. 그런데 왜 나갔대요? 좀 얘기 좀 해줘봐요. 일단 혼다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하면서 예. 사실 일본 차가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사실 자동차 대국이잖아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도요타가 압도적으로 판매 1등이고 그다음에 6, 7, 8 뭐 이런 순으로 혼다, 스즈키, 닛산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에 혼다가 나가면서 우리나라의 일본 차 브랜드는 이제 도요타 하나만 남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혼다, 뭐 어코드, CR-V 이런 차들을 알고 계실 텐데 나가게 된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돈이 안 된다. 과거에 2008년에는 혼다가 그 일본 차에 붙는 수식어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구성 좋은 가성비 수입차. 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수입차 1등에 올라서기도 했었는데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판매 대수가 불과 2,000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조금 뭐랄까 세월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뀐 건데 근데 사실 돈이 안 돼서 철수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돈이 안 된다고 시장을 철수할 만큼이라고 하면 다른 뒷배경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조사해온 건데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철수한다라고 하는 게 본질은 아니고 혼다가 지난 3월에 끝난 2025 회계연도 그 재무제표 발표할 때 상장 이래 69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도 일종의 긴축 경영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혼다가 그 어렵다는 닛산을 산이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2등, 3등이 합해서 도요타에 맞선다. 그런 소식을 제가 한번 전해드린 바도 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려워졌나 맞습니다. 보네요. 불과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몰락을 했는지 요걸 조금 자세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아, 진짜 자동차 회사들 어려워지는 거 금방인가 보네 진짜. 그렇죠. 일단 혼다 코리아 대표가 철수 발표 당시 했던 주된 이유는 이거였어요. 환율 급등이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 혼다는 일본 차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했다고? 예를 들면 엔화든 원화든 둘 다 약세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엔화가 훨씬 더 약세인 건데 3월 원엔 환율이 100엔당 936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만약에 400만 원짜리 자동차면 한국에서 뭐 4천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3,700만 원 정도에 팔 수 있으니까 같은 원가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엔화가 싸서 일본으로 여행 많이 가는 것처럼 엔화가 더 싸기 때문에 반대로 일본 차면 한국에서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철수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혼다의 직격탄이 된 거는 원엔 환율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입니다. 혼다가 미국에서 생산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혼다는 무늬가 일본 차이지 사실상은 미국이 본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혼다의 지역별 자동차 생산량을 제가 한번 숫자를 다 뽑아와 본 거예요. 예. 일본 차니까 당연히 일본의 생산량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일본 생산량이 69만 대, 7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생산 기지가 있는 곳은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100만 대를 생산을 하고요. 멕시코랑 캐나다를 합하게 되면 162만 대를 북미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한 뭐 2배가 넘는 자동차 생산 캐파를 북미에 두고 있는 건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 혼다는 중국보다도 생산량이 더 적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차도 전량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공장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환율이 뭐 그럭저럭 괜찮았다라고 하면 한미 FTA 때문에 관세를 크게 물리지 않아도 되고 네. 수송비만 내게 되면 뭐 폭스바겐 같은 이런 유럽산 수입차보다는 조금 더 경쟁력 있게 팔 수 있었는데 사실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게 환율 때문에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게 그 혼다 코리아 대표의 설명이었는데 그럼 실제로 그러하냐 조금 따져보면 이게 제가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혼다 CR-V의 가격을 뽑아왔습니다. 예. 이게 2륜, 4륜 구동, 2륜 구동 가격이 다른데 2륜 구동은 5,380만 원이에요. 비싸구나. 그다음에 4륜 구동은 5,680만 원. 이렇게만 보면 비싼지 싼지 상대적으로 조금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파는 그 제조사 권장 소매 가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MSRP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39,920달러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이게 2륜 가격일 테고 4륜은 가면 더 비싸지겠죠. 39,920달러에서 시작을 하는데 저게 옵션도 비슷한 EWD라고 써 있는 거랑 같은 모델이 그거예요. 그쵸 엔트리 모델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50만 원 정도밖에 네, 예. 안 해요. 근데 요것보다 한 800, 900만 원 정도 비싸게 팔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미국 그래서- 거 들어오면 뭐 배도 타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들 다 따지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이런 거 저런 거 비용 붙여서 파는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제가 혼다의 경쟁 차종인 도요타 라브4 요거를 가져와 봤어요. 라브4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제조사 권장 소매 가격이 31,900달러입니다. 요것도 미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들여오거든요. 예. 근데 31,900달러로 조금 더 비싸잖아요. CR-V보다. 근데 한국에서 판매 가격은 CR-V보다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더 쌉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좀 라브가 비싸게 팔리나 봐요. 저 미국에서 가격은 3만 달러, 저건 31,900달러. 권장 가격이니까 또 이제 잘 안 팔리면 또 딜러 할인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어떨지 뭐 하여튼 비슷하다고 보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어떤 가격을 사는지는 딜러한테 구매하는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소매 가격은 비슷한데 한국에서는 CR-V가 1,000만 원이 비싸게 팔리더라. 그래서 안 팔렸나 보네.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혼다가 CR-V 가격 이렇게 책정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다라고 해요. 왜 이렇게 비싸게 파냐. 미국 가격 뻔히 아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미국에서는 CR-V랑 라브4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쟁 차종인데 봐라 네 경쟁자는 이렇게 싸게 파는데 신기하지. 너는 이렇게 비싸게 파는 게 말이 되냐. 욕을 실제로 많이 먹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저도 그 개인적으로 그 중형차를 사러 갔는데 보니까 혼다 걸 보았더니 같은 등급의 같은 비슷한 차종인데 한 500만 원 이상 비싸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하더라고요. 경쟁 브랜드하고 기술에 온다니까요. 당연히. 기술이 이렇게 좋나? 근데 잘 모르겠어요. 소비자로서는 그냥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TV 같은 거는 미국 가면 되게 싸요. 네.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건데 배 타고 가는데 미국에 가면 더 싸요. 왜 그렇지?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거 할 때 미국에서 거꾸로 이제 직구해서 오잖아요. 네. 그 한국의 공장에서 만든 건데도.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경쟁이 치열한 나라다 보니 미국은 뭐든지 싸. 이제 그런 인식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그 제가 어디서 들은 거로는 자동차에 관한 한 그게 한국 시장이 더 경쟁도 치열하고 싸다 요즘. 한국이 특히 현대차 같은 거 이제 신모델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에다 먼저 파는데 미국에다 먼저 파는 이유가 뭔지 왜 한국에는 자꾸 출시를 안 해? 라고 우리 차별해? 뭐 이러고 물어보면 한국에다가는 더 싸게 내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실제로 내놓는 가격도 한국 가격이 싸다. 그만큼 이제 뭐 한국 내 경쟁도 좀 치열해지고 그래서 그렇겠죠. 아무튼 그렇답니다. 자동차는.
근데 이제 건방지게 이제 혼다는 비싸게 갖고 왔으니까 이제 뭐 그래서 이것만 보면 뻔하지. 이것만 보면 진짜 혼다가 한국 사람들 호구로 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네. 사실 이유는 있어요. 사실 지금부터가 진짜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지난해 망해가던 닛산을 사겠다고 했던 혼다이긴 하지만 고작 네. 1년 지났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큰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 적자의 이유가 이겁니다. 2025 회계연도, 그러니까 지난 3월에 끝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 관련해서 여기 보시면 2026년 3월에 1.3조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12조 원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전기차 때문에. 전기차 때문에 이러저러저런 여기 보시면 EV related losses.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손실을 반영한 게 2026년 3월에 반영한 게 1.3조 엔, 우리 돈으로 12조 원쯤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반영할 게 1.2조 엔, 우리 돈으로 치면 11조 원 정도. 그래서 다 해서 전기차 관련해서 우리가 23조 원 정도의 손실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적자를 기록을 한 거죠. 이렇게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비싸게 팔기도 해야 되겠고 안 팔리면 뭐 철수해야지. 이렇게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어쨌든 긴축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 돈이 안 되는 사업부 이런 것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굳이 뭐 많이 팔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고. 저 개인적으로 저희 추정은 그러합니다. 그래야 이제 딜러들도 에이 모르겠다고 그만둘 거고 그래야 구조조정 비용도 덜 들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겠군요, 그죠?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랍니다, 추정. 그래서 사실 혼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 이걸 조금 따져봐야 그래, 되는데 왜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조금 멀리 돌아가야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오늘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혼다는 미국산 일본 차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혼다 같은 경우는 매우 특이한 히스토리랑 배경, 그다음에 구조로 가된 자동차 기업인 건데 출발은 자동차 부품 기업이었습니다. 창업주인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인물이 1937년에 피스톤 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도요타에 납품을 했대요. 근데 도요타에서 이 피스톤이 진짜 좋구나. 그래서 그 공장을 아예 사버립니다. 그래서 이 혼다 소이치로라는 인물이 그 공장을 판 돈으로 이제 혼다 기술연구소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기술의 혼다가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토바이로 시작을 했다가 오토바이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데 이 오토바이에서 성공하고 자동차로 넘어가서 성공할 때 그 핵심 거점이 다 미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다라고 하는 일본 이름은 달고 있지만 사실상은 미국 기업이 됐고 미국 기업인 와중에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시장을 넓혀보자라고 하는 와중에 뭐 중국도 가고 중국으로 가서 그럼 우리가 전기차에 올인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다가 중국에서 온팡 말아먹고 뭐 이런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혼다는 한 번도 일본산 자동차인 적이 없었어요? 아니요. 일본산 자동차는 맞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공장과 자동차 공장이 미국에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 공격적으로 캐파를 훨씬 더 늘린 거죠. 여기 보시면 나중에 초창기부터요? 초창기부터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략을 바꾼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인물부터 시작되는 기술의 혼다를 이해하는 게 조금 중요한데 제가 예. 취재를 하다가 옛날 기사가 있어서 재밌어가지고 조금 발췌를 해봤거든요. 이게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인물이 1991년 8월 5일에 타계를 합니다. 예. 그때 당시에 조선일보 도쿄특파원이 부고 기사를 써요. 굉장히 길게 썼는데 거기서 나오는 재밌는 일화들이 이런 겁니다. 이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인물이 기술 개발에 미친 나머지 2, 3일 동안 잠을 자지 않았던 일이 너무 잦았고 그래서 일왕에게 훈장을 받을 때도 공장복 차림으로 달려가서 공장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가서 참석자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깜빡한 거지 이제. 뭐 깜빡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13년 만에 그 혼다 오토바이가 세계 최정상 자리에 올랐고요. 그리고 어쨌든 혼다 자동차도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데 재밌는 거는 이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인물이 66세라고 하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혼다의 그 기업 문화 이런 게 이런다라고 해요.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토론을 그 회사 내부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밀도 있는 토론을 사장부터 직급에 관계없이 굉장히 토론을 밀접하게 하는데 그 사내 기술 논쟁에서 후배 기술자들한테 밀리면서 이 장강의 뒷물결이 이제 나를 밀어내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는 전민들 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45세 기술자로 후임 사장에 지명을 하고 그냥 물러나 버립니다. 이때부터 기술의 혼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겼다라고 뭐 표현을 하던데요. 다혈질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일에 몰두한 거면 또 정신도 없고 그렇다 또 확 또 그만 사표도 던져버리고. 그래서 그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혼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대로 기술자들이 대표이사를 맡는 문화가 이어졌었다라고 해요. 여튼 그래서 이런 혼다가 이제 미국이 어떻게 그 자리를 잡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혼다가 이제 창업을 하고 난 다음에 도요타의 그 피스톤린 판 공장을 판 돈으로 이제 창업을 해서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때 혼다 이 소이치로라는 인물이 야 우리는 전 세계 탑 오토바이를 만들 거야라고 해서 영국 왕실의 맨섬이라고 곳에서 열리는 매우 유명한 그 오토바이 레이서 모터 레이싱이 있다라고 해요. 맨섬 TT 레이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요 RC214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이때 당시에 혼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주용 오토바이를 만들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 최정상 레이스에 가서 1등을 하겠다라는 일념으로 이탈리아에 있는 경주용 오토바이를 가져다가 분해해서 이걸 만들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1959년에 출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과 3년 뒤, 그러니까 1961년에 이 맨섬 TT 레이스에서 전 클래스 모든 클래스 다 우승을 해버립니다. 혼다 오토바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맨섬 TT 레이스에서 우승한 오토바이가 세계 최고 오토바이다 이렇게 불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맨섬 TT 레이스에서 혼다 오토바이가 우승을 하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고 여기서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그 혼다 소이치로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일본에 안주하지 말고 일본에서도 팔 수는 있긴 하지만 미국 같은 시장에서 통해야 이게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이런 철학을 바탕으로 공격적으로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70년대 이 슈퍼커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인데 한국에 비슷한 오토바이가 있죠. 시티백이라고 하는 이거 혼다 거를 조금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이 CA100이라고 하는 모델을 그때 당시에 미국에 팔게 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오토바이가 예를 들면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예. 그래서 어떤 폭주족 이런 사람들이 타는 굉장히 조금 거친 그런 이미지였는데 요 이미지로 이 광고 이미지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해요. 미국 사람들도 오토바이 많이 타나 보죠. 그때 당시에는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70년대에 일단 이 슈퍼커브라는 오토바이로 혼다가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고요. 그런 다음에 혼다 소이치로가 이제 자동차 사업으로 덩치를 키우려고 하는데 보니까 일본 안에서는 이미 도요타가 있고 닛산이 있고 파고 들어갈 틈이 굉장히 좁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대리점에서 직접 제조사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수입차처럼 딜러망을 통해서 판매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자동차를 잘 팔려면 딜러 네트워크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판매점 이런 것도 새로 만들어야 해서 그럴 바에는 우리 차라리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미국에서 1970년에 머스키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법을 하나 만드는데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조금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앞으로 그 가솔린 차는 이전보다 뭐 탄화수소를 뭐 전 대비해서 10분의 1, 뭐 7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이는 그러니까 매연이나 배기가스 이런 것들을 확 줄이는 엔진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법이 시행이 되는데 네. 그래서 미국 내부에서는 이거를 가솔린 금지법이라고 불렀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면 가솔린 차는 돌아다닐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973년에 그런 와중에 또 오일 쇼크도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연비에 굉장히 중요하고 매연가스도 많이 나지 않는 그런 자동차를 원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혼다가 처음으로 전 세계 처음으로 이 머스키법을 완벽하게 지킨 CVCC라고 하는 엔진을 장착한 시빅을 판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시빅이 연비도 좋고 매연가스도 많이 안 나오니까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술의 혼다라는 유명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됐는데 이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혼다가 이제 미국에 둥지를 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1982년부터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곳에 메르빌이라고 하는 곳에 23만 대 정도 캐파의 공장을 짓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계속 공장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1982년에
그렇게 짓고 난 다음에 1985년에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게 그 미국이랑 일본 간에 맺어지잖아요. 엔화를 강세로 만드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사 이익을 많이 보죠. 그렇죠. 미국의 공장이 여전히 미국의 있었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일본 내부에서 생산을 해서 가지고 오면 쌌는데 비싸졌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이후로 혼다가 미국에서 굉장히 승승장구를 하는데 보시면 1970년대는 거의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 조금 파란색이 닛산이고 이 주황색이 도요타거든요. 보라색이 혼다였는데. 보라색이 혼다는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차고 올라갑니다. 예. 예.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혼다는 미국의 둥지를 틀고 실제로 그 미국 법인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경영을 한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동차의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판매망,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부품의 수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독립적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혼다 같은 경우에는 좁은 일본에서 경쟁을 하느니 차라리 미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당시에 폈던 건데 반면에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반대의 전략을 폈죠. 물론 도요타 같은 경우도 미국의 생산 기지가 꽤 큽니다. 뭐 139만 대 정도로 지난해 생산을 했으니까. 근데 보시면 도요타는 일본 내 국내 300만 대 이상 체제를 항상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혼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조금 내리막을 걷는다. 그러면 굉장히 조금 전체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너무 이렇게 의존적인 그런 어떤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조금 그렇더라도 중국에서 팔면 되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팔면 되지. 그다음에 유럽에서 팔면 되지. 그리고 일본에서 팔면 되지.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혼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미국에 몰빵을 해놨던 상황인 건데 그래서 미국에서 만약에 꺼지게 되면 혼다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혼다라고도 바보는 아니라서 2010년대 초반에 이런 미국 의존적 구조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 그때 당시 사장이었던 그 이토 다카노부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전략을 펴냐면 우리가 글로벌리 6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고 너무 이렇게 미국에 의존적이지 않고 세계 6극 체제 이런 거를 전략을 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얼핏 성공한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양적으로 봤을 때는. 2011년도에는 혼다가 글로벌 자동차 판매 대수가 351만 대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2028년이 되면 529만 대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수치로만 놓고 보면 혼다가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술의 혼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양적 성장을 하는 와중에 혼다에서 잡음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이제 혼다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600만 대라고 하는 양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일을 단축하고 빨리빨리 해서 발표를 하고 신차를 개발을 하고 발표를 해서 많이 팔고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2013년도에 피트라고 하는 해치백이라 굉장히 그 혼다에서 많이 파는 해치백 모델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3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혼다 피트. 네, 혼다에서 시빅, 그다음에 피트, 그다음에 그 CRV, 어코드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베스트셀링카잖아요. 예, 예. 이 피트라고 하는 3세대 하이브리드 모델을 그 발표를 했는데 이게 2013년 10월에 발매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 1년 동안 리콜을 5번이나 해요. 그래서 이때 당시부터 야 기술을 한다는 이제 옛말이다. 혼다가 맛이 가는구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원래 혼다 CEO들은 대부분 기술자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전임 역대 그 살아있는 전임 CEO들이 혼다 당시 사장을 찾아가서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기술을 혼다인데 제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라고 해요. 일본 네. 내부 언론을 보게 되면 여튼 이때부터 혼다가 조금 양적으로는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는 조금 많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래 잘 나갈 때 뭔가 문제가 같이 내포되어 있고 문제가 같이 커지고 있는 경우도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 나갔던 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성장 때문이거든요. 중국의 예. 구매력이 올라오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이 북미 판매량이고요. 이 주황색 선이 중국 판매량이거든요. 중국 판매량이 2022년도까지밖에 통계치를 잡아놓지 않았더라고요. 혼다에서. 그래서 여기까지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21년에는
중국의 판매량이 북미 판매량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예, 예. 근데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중국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큰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팔면 600만 글로벌 600만 체제 충분히 끌고 갈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대 들어서게 되면 중국에서 엄청나게 전기차가 많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래서 보시면 2023년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때는 중국과 아시아를 포함한 수치만 발표를 하거든요. 174만 대에서 이렇게 꼬꾸라집니다. 근데 그 말인즉슨 혼다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잘 해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중국에서 잘 해보려고 하면서 폈던 전략이 사실은 전기차 올인 전략이었어요. 그때서 2021년도에 혼다 당시 사장이 어떤 전략을 발표했냐면 탈 엔진 전략이라고 하는 거 발표합니다. 탈 엔진 우리는 2030년이 되면 전체 신차에서 30%는 전기차로 팔 거고 예. 2040년이 되면 우리 내연기가 안 팔 거야. 전체 다 전기차로 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에 굉장히 투자해서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착착착 진행이 돼요. 근데 문제는 진행이 됐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까지 혼다에서 내놓은 전기차 목록입니다. 뭐 유럽에서도 이 NY1이라고 하는 전기차를 발매를 했었고 전기차만 생산하기로 하는 거예요? 전기차에 몰두한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에 투자를 엄청나게 한 거죠. 다른 내연기관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들은 뭐 개발하거나 신차를 발매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적게 하고 여기에 조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몰빵을 한 겁니다. 실수했구나. 근데 문제는 이런 아이들이 실수했어. 성공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뭐 어차피 전기차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이렇게 뜨겁게 달궈지지 않았으니까 캐즘 얘기 나올 만큼. 뭐 그렇죠. 자동차 시장이 그렇다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라는 게 그 앞으로 5년 후에 우리가 팔 차를 지금부터 구상하고 만들어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 만들어야 이제 그때 부품 다 미리 설계하고 하청업체 정하고 하청업체도 만들으라고 하고 수율도 보고 해야 이제 5년 후부터 이렇게 공장도 만들고 해서 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5년 후에 소비자의 취향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렇죠. 그리고 5년 후에 각종 뭐 규제 이것도 이제 예상해야 되죠. 그거를 예측해야 되는데 야 그게 예측이 되면 차라리 투자를 하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못 맞추면 그냥 아무리 잘 나가도 야 그래도 옛날에 잘 나가던 자동차 회사가 만든 차인데 좀 한번 사줘요 좀 고객님 이럴 수 없잖아요. 내 취향도 안 맞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게 진짜 아슬아슬하고 도박적인 거라고 그런 얘기 하시대.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잘 나가는 회사들은 그 안방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좀 뭐 해도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이 대안이 없네. 일단 그거 사자. 그러면 안방에서 좀 어느 정도 그걸 버퍼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옛날에 한국 같은 후진국이면 그 다 이제 막아가지고 해주는데 네. 웬만한 큰 시장은 네. 이제 그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현대차가 무슨 SUV 열풍 오는 걸 깜빡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놓쳐가지고 크게 또 휘청할 뻔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라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잘 맞춘다고 해서 5년 후도 잘 맞춘다는 보장이 참 쉽지 않아서 그게. 그러게요. 그래서 보니까 혼다가 그 꼴 당했네. 사실 혼다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뭐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처지이긴 했습니다. 이게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최근에 미국에서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카메이커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500억 달러 정도에 되는 손실을 인식을 했다. 전기차 때문에. 그러니까 혼다만의 문제는 아니기는 합니다. 저건 다 전기차 시장 자체가 생각보다 덜 열렸다는 거죠. 그 혼다가 이번에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이렇게 해요. 이번에 조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2021년도에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2026년쯤 되면 대략 신차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15%는 됐을 거다. 북미에서. 이렇게 예상을 했고 2030년이 되면 30%를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예상치를 기반으로 해서 2030년에는 그 신차의 30%를 전기차로 팔고 2040년이 되면 100%를 팔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세웠던 건데 근데 문제는 까봤더니 지금 한 5% 조금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따져보면 한 150만 대 정도의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IRA 보조금을
없앴단 말이에요. 이런 영향이 매우 크다. 뭐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쭉 이 전기차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제도 때문에 어떤 환경 변화가 있어서 그렇죠. 올라가다가 멈춰버렸다. 근데 그것도 예상해야지. 그것도 예상해야지. 토요타나 현대차는 저렇게 돼도 아직 잘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대부분의 그 자동차 카 메이커들이 이 전기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데가 현대차, 그 다음에 토요타 정도거든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나름 선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입지 않은 것이고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기차를 뭐 팔고 있기는 합니다만 토요타의 전략 자체는 우리가 전기차로 가기 전에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집중을 해서 요걸 많이 팔면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갈 때 쭉 거기다 투자하면 되겠지라는 전략을 폈기 때문에 사실 토요타는 큰 실패를 맛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여튼 자동차 회사는 다양한 걸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쪽으로 싹그 박버스기 해줘야지. 뭐 다양한 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도 준비해야 되는 거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진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매우 중요하거든요. 토요타 같은 경우는 나의 본진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원래 나는 내연기관차를 만들었던 차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할게.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안방 어딨죠? 이 안방이라고 하는 우리는 무조건 국내에서 300만 대 체제는 생산을 한다. 이런 안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었는데 반면에 혼다는 일본 차임에도 불구하고 내수 생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 실제로 미국은 경쟁이 너무 살벌하잖아요. 뭐 그렇게 하죠. 거기서 안 팔리면 진짜 죽는 거겠네. 혼다. 근데 예를 들면 미국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조금 잘 팔리려면 그러면 너무 전기차에 올인하지 말고 미국 내부에서도 조금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하이브리드라든지 토요타처럼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이런 신차들을 조금 많이 내놨어야 되는데 너무 전기차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2024회계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혼다의 사업부별 영업이익이랑 영업이익률입니다. 예. 보시면 사실 혼다의 캐시카우는 오토바이 이륜차 사업이에요. 아, 이 오토바이를 어디서 저렇게 많이 사가는 거예요? 오토바이 동남아에서 엄청나게 사갑니다. 아 그래요? 여기 보시면 요 그림이 잠깐 있는데 요 그림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게 모터사이클이거든요. 아시아에서 뭐 2천만 대 정도를 사가요. 2천만 대요? 1,700만 대. 대입니다. 예. 1,700만 대 엄청나게 많이 파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혼다는 이 오토바이 사업부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근데 이 자동차 사업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밖에 안 되고요. 뭐 적자를 보거나 아니면 1%대 영업이익률을 내거나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거에 글로벌 600만 대 세제를 갖춘다고 하면서 품질에 조금 손을 놓다 보니까 이 자동차 사업부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예 안 돼 버린 거예요. 이런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토요타랑 비교를 해보면 토요타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거의 10% 정도 됩니다. 뭐 그냥 많이 팔기 때문이죠. 어차피 스텝진들은 비슷하게 필요할 거고 1,000대 팔리는 자동차를 디자인하나 1,000만 대 팔리는 자동차를 디자인하나 디자인은 날밤 새야 되는 날짜는 똑같잖아요. 뭐 전 그렇습니다. 그러니 근데 저거야 저렇게 많이 이익이 낮은데 그 닛산은 왜 어떻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 지난해 초반만 하더라도 그때 닛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지난해 초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전기차가 이렇게 실패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참. 오토바이 팔아서 자동차 회사를 굴리는군요. 신기한 회사네. 그래서 지금 혼다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오토바이를 팔아서 자동차 회사를 굴리고 있는 굉장히 어떤 그 핀치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우리나라만 철수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고전이고 그러나 오토바이가 잘 팔리고 있어서 혼다가 망할 것 같지는 않고
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과거의 영광을 찾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해요. 이번에 발표를 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으로는 전기차는 우리가 발매 예정을 했던 기술 개발하고 있던 이 전기차는 모두 다 무기한 보류를 하고 예. 앞으로는 도요타처럼 하이브리드 이쪽에 조금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올 수 있는 전기차를 위해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전기차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뭐 전고체 배터리 만드는 데 성공을 해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일본 쉽지 기업들 않아 보이긴 저력 합니다. 있잖아요. 저력. 근데 다들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면 안 되지. 그래 뭐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등장해야지. 자꾸 과거의 영광을 자꾸 되찾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내연기관차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중심의 완성차 브랜드들이 예. 그 전기차로 가서 판판이 실패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기차는 소프트웨어 중심인데 기술 중심이 아닌데 근데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중국에서 발매했던 혼다가 발매했던 전기차거든요. NS1, MP1 이런 모델명을 가지고 있는 차인데 예. 얘네들이 중국에서 팔려고 봤는데 이 어떻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앱이랑 연동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불편할 뿐더러 소프트웨어가 비아디라든지 샤오미 이런 차랑 비교했을 때 너무 후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 전기차보다 혼다 전기차는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패배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도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기술력을 가진 완성차 브랜드들은 전기차 시장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필연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현대차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엔진차에서 잘 못하던 회사들이 네. 잘 못하던 회사들이 주로 이제 집중했던 게 실내 인테리어, 인포테인먼트. 자동차 시트, 뭐 그 질감, 뭐 그런 거 신경 썼잖아요. 그죠? 차 내 소음 이런 거. 맞습니다. 이제 그게 빛을 발하는 거죠.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니까 뭐 어차피 엔진은 뭐 모터 다는 거니까 똑같고 하다 그렇습니다. 보니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우리는 모다가 좋으니 뭐 벤츠 엔진이야 이제 이러던 애들은 다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판판이 제가 그런 거겠죠. 예전에 들었던 굉장히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출입하던 기자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독일 차를 사면 굉장히 서비스 센터에 자주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다. 굉장히 많이 밀려 있고 시간 그래서 오래 걸리고. 예. 근데 일본 차는 기다리지 않는다. 그게 서비스 센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안 팔려서 아니요. 안 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많이 팔리는데 고장난 차가 없어서 들어오는 차가 없다. 아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서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사실 내연기관차에서는 일본 차의 어떤 압도적인 내구성, 가성비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그 일본 사람들은 특히나 혼다 같은 게 그게 차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게 예를 들면 혼다 같은 경우는 저희 안 사장님이 예전에 자동차 출입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스틱을 절대 포기 안 한대요. 자동차는 스틱이 있어야지. 어떤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철학이 있는. 근데 이 내연기관차의 철학과 전기차의 철학은 너무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 있는 철학인 건데. 근데 그런 그 완성차 브랜드들이 과연 전기차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여튼 혼다도 그래서 실패를 했고 GM, 포드, 뭐 스텔란티스 많은 회사들이 실패를 했고 폭스바겐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뭐 혼다가 다시 한번 뭐 전고체 배터리를 통해서 나중에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에서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전기차야 뭐 그럼 뭐가 전기차에서 뭐가 성공이고 실패인지는 아직 명확지 않죠. 시장 자체가 별로 안 크기도 했고 뭐 전체 시장이 중국이 제일 큰데 그거야 뭐 중국 차가 먹는 건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어서 그렇고 나머지는 최근에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기반 인프라가 깔려야 이제 같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곳에서는 전기차가 많이 늘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충전 인프라가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그럼 당연히 늘어날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갖춰지게 되면 급격하게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의 영역이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이러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이 전기화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고 있잖아요. 예. 아, 우리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다시 또 전기차 시대가 열릴 수는 있죠.
자, 닛산 잘 가라. 아니 혼다 잘 가라. 네. 사요나라인가? 그동안 고마웠다. 네. 또 와라. 네. 철수한다. 혼다 갖고 있었던 분들은 AS는 뭐 그냥 받을 테고. 8년간 아마 개런티를 해줄 거예요. 네, 그거는 뭐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그 판매한 분들은 뭐 당연히 받아야겠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냥 안 좋아서 가는 거다. 네. 뭐 어떡하겠어. 안 좋은데. 잘해서 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일본 자동차들 좋았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기술 일본한테 배운 거죠. 생각해 보면 일본이 열심히 자동차 기술 잘 개발해서 우리한테 전수도 좀 해주고 그 바람에 이제 또 잘 컸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그때는 고마웠지만 또 계속 우리가 그렇다고 그 신세 계속 갚을 수는 없잖아. 너희들도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좋은 차 갖고 오면 일본 차라는 이유로 우리가 차별은 안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일본 거 내지는 일본인 뭐 일본 이러면 괜히 미워하는 게 아직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자동차에 관한 한 우리는 나름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혼다. 네. 혼다 오토바이를 하나 사줄까? 혼다는 전기 오토바이는 안 만들죠? 전기 오토바이도 만드는 걸로 만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유프로가 잘하면 카다로그 뒤져보고 하나 사주겠습니다. 네. 오토바이 하나 타보려고 나도. 괜찮으시겠어요? 오토바이가 괜찮을 거냐고요? 체중 많이 나가서 오토바이 힘들까봐? 왜요? 아니 그 집에서 이제 집에서 네. 자, 집에서 내가 이제 엄마 아빠랑 살 때는 네. 오토바이 탄다고 하면 깜짝 놀라셨겠죠. 네. 아들 다치깨비. 음. 결혼하고 나서 신혼 때는 오토바이 탄다고 하니 깜짝 놀라겠지. 남편 다칠까봐. 네. 요즘 오토바이 탄다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타거나 말거나. 그래서 탈라고 이제. 아 진짜. 네. 혼다 오토바이 저 잘 골라보겠습니다. 김상훈 기자님 재밌게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